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의 어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조 하면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막상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갈 때도 어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조를 이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을 같이 볼게요. 자, 화자의 어조는 화자의 특징적인 말투나 억양 등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 시의 화자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시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시적 화자인데요. 그 화자는 각기 다른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정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조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시의 내용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내용이에요. 근데 어조는 너무 발랄한 거예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개그맨들처럼요. 그러면 이 시의 주제라던가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없고, 시를 읽는 독자들도 작가의 의도 또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의 어조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시의 주제라던가 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자의 어조에 대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조 같은 경우는요, 이 어조 자체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어휘력 싸움이에요. 어휘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어조가 이렇다 하도 설명을 해도 그 다음에 계속 그 어휘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나온 어조는 외운다. 이 부분은 정말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미 인지하고 그걸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시 공부를 할 때의 그 단어, 핵심 키워드, 이게 바로 어조입니다. 자, 그럼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어조는 시어와 서술어의 의미에서 잘 드러나며 시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이 특징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어조는요, 관조적 어조입니다. 관조적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대상을 너무 가까이 가서 그것에 대한 감정을 분출시킨다던가 대상 자체를 어그러뜨린다던가 이런 태도와 반대됩니다. 여기서는 대상과의 어떤 거리감을 통해서 오히려 그 대상의 본질을 더 깨닫거나 화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조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조적인 태도를 가진 현대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시가 이제 김소월의 산유화란 시를 보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이 시는 교과서라던가 이제 수능 기출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그런 학습서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인데요. 여기선 이 꽃이 바로 시적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자의 태도가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꽃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 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막 파헤치거나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이 꽃과 이 시적 화자 사이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때 이 화자는 시적 대상인 꽃한테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달관적 어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달관한다는 건, 나 세상 일에 달관했어 라는 건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 등에서 벗어나 초월한 자세를 보인다. 요즘 뭐 잘 쓰는 말이 해탈하다 이런 말 있죠. 나 해탈했어.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의 내용 자체가 속세랑 굉장히 먼 자연의 이야기가 나올 때 또는 뭐 시골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달관적인 태도가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시에 나온 시가 박용래의 어른이라는 시입니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첩첩산중이 뭐냐면 산과 산이 겹치는 그렇게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마을. 근데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라는 건 그만큼 이 마을이 엄청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는 이 마을 굉장히 세상과 멀어져 있죠. 그리고 허방다리, 돌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라고 이제 이 마을의 그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은 세속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연물과 함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이 전체적인 어조가 달관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색적 태도입니다. 사색이라는 건 사색의 한자어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상에 대해 명상하거나 대상을 철학적으로 탐구한다는데 여기서 사색이 이제 생각할 때 그 사자예요. 그래서 자, 이 사색이란 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학문 하면 철학이 생각나죠. 이 철학은 주로 그 대상이나 사물의 본질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를 보면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사실 이 시는 어떤 대상의 존재에 관련된 철학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뭔가 본질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할 때 그런 걸 보고 사색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겉모습만 보고는 본질을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뭐 머리 스타일,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는 건 내가 그 타인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하려 할수록 그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철학적인 논제가 있는 시거든요. 이런 시들을 이제 사색적 어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세적인 건 뭐냐면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예시로 나왔는데요. 이 이상화란 사람이 이 시를 쓸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봄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요. 예문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들은요. 우리나라의 국토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국토를 빼앗겨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한 봄도 없단데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나 긍정보다는 언젠가 우리가 광복을 한다. 그런 희망과 긍정이 없죠. 그리고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걸 보고 조금 더 어려운 어휘로 염세적이다. 염세적인 어조를 하고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조인데요. 자조적. 이 자조적이란 거 요즘에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난 루저야, 난 찐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걸 보고 바로 자조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무력함이나 용렬함을 자책하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 없음을 자꾸 자기 탓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시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조적인 태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본질이라던가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것이란 시대 현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순수한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조적인 태도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 어떤 남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으로 내 지위가 너무 낮아서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무력해 보이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조적인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해질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자신이 소시민적일 때 자조적 태도가 많이 나타나고요. 당연히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자조적인 어조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찬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예찬은 뭐냐면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대상에 대해 존경이나 찬양을 표현함이라고 해서 주로 시인들이 예찬하는 대상들은 자연이 많습니다. 자연물은 인간과 다르게 굉장히 변함이 없거나 또는 인간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주죠. 그래서 이 나이덕의 배추의 마음에서 이 배추를 자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추벌레는 배추를 먹은 그 해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반 넘어 먹히고도 배추가 반 넘어 배추벌레한테 먹혔으니까 벌레가 이제 자신을 깎아먹은 거죠.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라는 건 이런 배추의 희생적인 태도. 벌레가 먹지만 나는 내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사람한테도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배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념적 태도인데요. 체념적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염세적과 자조적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시의 어조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시에 여러 가지 어조가 나올 수 있고, 체념적, 염세적, 자조적, 한 시 안에 모두 다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조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공부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런 공부에서 힘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체념적은 현실이나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거죠. 자, 예시를 보면요.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이런 노동자예요. 그 노동자들이 현실을 타개할 수 없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시입니다.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색강 바닥이 썩었다는 건 시적 화자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장 근처에 이제 물이 굉장히 오염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달이 떠요. 근데 썩은 물에 달이 뜨니까 그 달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흐리게 보이겠죠. 또는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우리도 저와 같아서 달과 같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달이 흐르는 물에 있는 것처럼 나도 거기 삽을 싣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그러니까 나도 공장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노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마을, 소외된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체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격정적 보세요. 격정적은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누르기 어려운 거예요.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를 한번 봅시다.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이 김소월의 초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로도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게 호소력이 짙기 때문에. 여기서 산산이 부서졌다는 건 그 사람이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공 중에서 헤어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없으니까. 불러도 주인이 왜 없겠어요? 현실에 없으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죽은 이에 대한 그런 아픔, 고통을 아주 격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말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냉소적 보세요. 냉소적은 대상을 싸늘하게 비웃으며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김수정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조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자조적 할 때 설명을 했듯이 이제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 현실, 독재 정권 하의 시대 현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에서 비켜서 있다. 비켜서 있다는 건 내가 부정적인 시대 현실에 나설 수 없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 그 다음에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냉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단정적을 봅시다. 단정적은 대상에 대해 딱 잘라 판단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적 어조랑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다. 여기서 보면은 어미를 보세요. 살아갔다. 이렇게 끝맺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여기 신동엽도 방금 말했던 김수영이랑 같이 참여 시인입니다. 참여 시인이란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독자들한테 시를 읽고 현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본 건 민중들을 얘기하죠. 본 건 먹구름. 먹구름은 뭐겠어요? 당대 그 독재 정권 하의 그런 모습이죠. 그걸 민중들이 하늘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깨우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인 어투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상적.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애상적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를 쓰려면 어느 정도 감성에 젖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려면 어떤 슬픔의 정서가 쉽게 유발되면 그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연민이라던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애상적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 애상적의 애가 슬플 애자입니다. 그래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보면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건데 여기서 다른 거 다 설명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우옵니다. 울고 있다는 건 이제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애상적이에요. 애상적은 이렇게 슬프다고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연민을 품을 때도 연민은 또는 동병상련 나와 같은 처지라서 이제 그 사람이 안쓰러울 때도 그때도 이제 애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탄적 보세요. 영탄적은 기뻐하며 감탄하거나 슬퍼하며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이 이제 어떤 감탄사로 인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느낌표가 나타나면 영탄으로 봅니다. 옹송 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같기에 설어라. 정지영의 춘설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감탄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춘설,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다음에 그 생생함이 이제 영탄적 어조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풍자와 해악인데요. 이 풍자와 해악은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풍자인데 해악도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풍자하고 해악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풍자는 대상을 희화하여 비판한다는 거예요. 해악은 대상을 익살스럽게 감싸는 거예요. 이 풍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날카로운 거고요. 해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따뜻한 겁니다. 둘 다 그 대상을 조금 놀리거나 약간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풍자는 그 속에서 이제 사회 현실의 비판이라던가 어떤 계층의 비판 이런 것들을 끌어낸다면 해악은 어떤 불쌍한 대상에 대한 연민도 같이 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풍자적을 보면요.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를 보면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데 이 농무라는 시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농무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도시화로 산업화로 인해서 이 농촌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근데 이 시적 화자는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민인데 이제 어떤 그 농악이라고 하죠. 사물놀이 같은 거 그거를 하면서 막 이제 마을을 돌아서 막 어디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쇠전은 이제 소를 파는 그런 시장. 그 다음에 도수장은 도살장이에요. 거기를 막 돌면서 이제 농악을 울리면서 이제 오는데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신이 나지 않지만 신명이 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농촌 현실을 풍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학적은 뭐냐면 일부러 같은 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대상을 익살스럽게 감싸는 건데 이 신명이 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춤을 추는 자신들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합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이렇게 대구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농악을 울릴 때 보면은 막 재미있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상황은 너무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무라는 시는 풍자와 해악이 같이 있고 뭐 반어와 역설이 같이 있다 이렇게 배우는 시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시에 나타나는 어조들, 가장 대표적인 어조들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휘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문에 나오는 이 시에서 이 어조를 자기 혼자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 시에 맞는 이 어조를 찾아서 이 어조를 정리하고 이제 예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뭐가 이렇게 시들이 많아? 이 생각이 아니라, 와, 진짜 내가 공부할 시들이 너무 많구나. 앞으로 해야 할 공부량이 많구나.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문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예문에 나온 시들이 전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작품들과 함께 어조를 잘 공부를 하고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